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 도쿄에서 30년째 경제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최초로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이며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AFP 통신 도쿄지사에서도 이를 속보로 보도했고 야후재팬 국제면 메인 톱 기사로 하루 종일 고정되었습니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 5천만 원 돌파, 세계 6위, 2년 연속 일본 추월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직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SNS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정했고 어떤 이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달러 기준 1.5%, 원화 기준 6.1%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 위에서 이뤄진 성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많은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무너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한 예측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195달러, 일본은 35,933달러였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엔화 약세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2024년 수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36,745달러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34,5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 격차는 2,000달러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통계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3배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추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0명 정원의 세미나장은 만석이었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70대 기업인은 1960년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을 때의 열정을 이제 한국에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문화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2년 연속 추월은 시작에 불과하며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5천만 원 돌파 소식이 야후재팬 국제면 메인에 올라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관련 뉴스는 국제면 하단이나 경제면에 작게 실리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메인 톱 기사로 유지되었죠. 편집국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한국을 너무 띄워주는 건 아닐까? 그러나 편집국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보도한다.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댓글이 5,000개를 넘었고 SNS 공유는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30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고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언론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한 후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경제 곧 무너진다는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했고 2010년대에는 중국 의존도가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했죠. 그러나 한국은 위기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출 다변화, 신산업 육성, K-방역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신뢰를 잃은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NHK 경제부 데스크와 대화 중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아닐까요? 한국의 약점은 크게, 강점은 작게 본 것이죠. 이번 사건은 일본 언론계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 취재팀을 확대하고 한국어 가능한 기자를 충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한 칼럼은 한국 경제 붕괴를 예측했던 우리 언론, 정작 무너지고 있는 건 일본 경제다라고 자성하며 1만 건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일본 사회에 던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일본보다 아래라는 선입견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빚으로 만든 성장이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면에 숨어있던 솔직한 부러움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려갔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받던 월급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댓글에는 8,5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한 20대 일본 청년은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달 3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댓글은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0대 직장인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에 취직했는데 초봉이 일본 대기업 과장급 연봉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승진도 빠르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의 댓글은 내 딸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나중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요즘 한국의 경제 수준을 보니 오히려 딸의 선택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 글에 어머니들이 공감한다는 댓글도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움직인 60대 남성의 댓글에는 나는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부심이 넘쳤죠.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고.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겁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자영업자는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젊은이들 대화를 들어보면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이야기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문화도 경제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하며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결이 뭔가?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을 50번 이상 방문하며 그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한국의 의사결정 속도는 놀랍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회의를 거듭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 일본 기업이라면 최소 1년은 걸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벤처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것이 미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70% 완성도로 시장에 나가 피드백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25-34세 젊은 층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일본은 60%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능력, IT 활용 능력은 일본을 크게 앞섭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직원 전원이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회의를 합니까? 대표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시장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일하는 것이 당연하죠.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 체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부실 채권을 안고 있고 기업들은 내부 유보금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방식의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R&D 투자는 GDP 대비 4.8%로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3.2%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입니다. 한국은 실용적이고 상업화 가능한 기술에 집중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IT 대기업부터 수천 개의 스타트업까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던 여러 시도들이 실패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대기업보다 자신의 꿈을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젊은이들은 여전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의 힘입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것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3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죠.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제가 본 1950년대 서울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원조를 받아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분류했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한국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제독 간호사 출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였죠. 그 돈이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뜨거운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외화가 한국 경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도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나? 일본의 한 전자업체 임원도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우리는 농사나 짓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집집마다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 장면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망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IT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가장 앞선 전자정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1990년대 서울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인터넷 카페를 찾기 어려웠는데 2005년 다시 갔을 때는 모든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딸도 BTS의 열렬한 팬입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던 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문화까지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80대 한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고픔과 싸웠고, 다음 세대는 가난과 싸웠고, 그 다음 세대는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 세대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자원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에 목숨 걸었던 부모들, 밤낮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 과감히 투자했던 기업인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 이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더욱 값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일 경제협력이나 통화스와프도 필요 없겠네요. 처음에는 냉소적인 댓글로 보였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일본의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에게 안전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는 일본이 떠받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5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조 달러가 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외환 건전성이 더 우수합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도쿄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배터리, 심지어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들은 삼성과 LG의 생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삼성의 스마트폰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료와 비공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대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2023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연수단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을 방문해 그들의 혁신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일본 대기업 임원은 한국 기업의 속도와 유연성이 부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 대학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매 학기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 벤처캐피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가 일본 젊은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일본 스타트업보다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일본 정부도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경제백서에는 처음으로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혁신 전략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기시다 전 총리는 퇴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일본 재계의 변화는 더욱 분명합니다. 게이달렌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한국의 속도와 혁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벤치마킹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국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당당히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가장 큰 성취입니다. 이제 일본인인 제가 말합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6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후 100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8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유지한 채 이룬 성과입니다. 세계은행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사례가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은 배고픔이 뭔지 모른다. 그걸로 충분히 성공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K-컬처로 세계를 이끌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미래학자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쟁력은 경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함께 극복하는 한국인의 힘. 제 딸이 최근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광산, 중동의 사막, 공장의 소음 속, 그리고 가정의 절약 속에서 쌓인 노력들이 지금의 한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